어떠세요? 우리에겐 아주 친숙한 노래죠. 사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느낌 없이 이 노래를 불러왔는데요. 이 노래에서 아무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통일도 우리에게 너무 낯선 단어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게 된 원인과 분단 이후 서로 달라지고 있는 남북한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중고등학생 가운데 60% 가까이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수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나라가 어떻게 분단이 됐는지를 알아보고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가운데를 가로질러 설정된 군사분계선, 그리고 그 선에 의해 나누어진 남한과 북한. 그럼 언제부터 왜 이런 상태로 나뉘어 살게 된 것일까요? 일본으로부터 35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던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 모인 연합국 정상들은 전쟁이 끝난 후 적당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지요. 그리고 1945년 독일 포츠담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전으로 외형적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통일된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는 없었는데요.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킨다는 명분 아래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분할 점령한 거지요. 이렇게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한에 진주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후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의 감독하에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실시해 독립국가를 만드는 방안이 제기되는데요. 하지만 소련과 북한의 반대로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듬해인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치르고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요. 이렇게 유엔 감독하에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권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북한은 같은 해 9월 사회주의 체제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요. 이렇게 해방된 지 3년 만에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민족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분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38도선은 사람들이 오갈 수 없는 분단의 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을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 상태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의 지원하에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던 북한은 무방비 상태였던 대한민국에 탱크를 앞세워서 침략을 개시합니다. 이에 유엔은 즉시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불법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지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긴급 투입합니다. 우리는 유엔과 함께 힘을 합쳐 북한의 침략 전쟁을 끝내고자 노력했지만 다급해진 북한이 다시 중공군을 개입시켰습니다. 결국 전쟁은 더 장기화되고 국제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통해 북한이 전쟁의 우위를 점했던 초반, 국군은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격을 개시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되찾게 되고 그 후 3년 동안 한반도 전체에서 밀고 밀리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침을 한 이유는 그 전한반도 공산화라고 하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예컨대 초기에는 우리 해방정국에서 알다시피 소규모적인 그 정치 투쟁을 전개했었죠. 그러나 그 정치 투쟁에 의한 전반적인 그 한반도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종국적으로는 1950년에 그 무력 남침을 통해서 전 한반도 공산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군 60만 명과 북한군 80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남북한 민간인 피해자는 모두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 고아나 미망인, 그리고 이산가족이 되어 슬프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기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으며 마무리됩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었던 6.25 전쟁 때문에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갔습니다. 군사적 대립이 계속됐고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커져버린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 아닐까요? 혹시 전방 지역에 다녀온 친구들이 있나요? 보통 때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전방 지역에 가는 길에 마주치는 여러 모습들 때문에 아,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가 맞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지요. 분단 이후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점차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새 한 마리가 좀 앉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거이면 담서요, 마시면 약수라라고.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이나 남북회담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북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단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남북한의 차이는 더 커질 겁니다. 어제 혁이가 저도 얼마니서 인차 선임단에 둘 것 같다고 하면서 매보면 그랬는데 그건 맨날 그랬고 나 지었지. 먼저 언어의 경우 오랫동안 서로 왕래하지 않고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맞춤법이나 발음, 그리고 의미 등의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생기고 있죠. 이거 가자. 갔다 와서 번떼기를 대기자요. 우린 이 염소를 길러가지고 바다우유 치즈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옹이간이 유명한 에스키모도 바로 이 우유를 가지고 생산하지요, 뭐.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며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사소한 말 하나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남북한의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서로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오면서 주민들의 생활 모습도 점차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개성에 맞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등 적극적 보호정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기초로 획일적인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개인의 특성이 무시되고 사회와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주체사상 일상화를 통하여 개인의 생각과 표현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화하여 국가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심하고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죠. 또한 북한은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출신 성분에 의한 계층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자신의 신분에 따라 의복과 식량 그리고 주택을 차별적으로 배급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으면서 식량과 의복의 공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은 더욱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염원이죠. 하지만 오랜 세월 서로 헤어져 살아온 남과 북이 통일 이후에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크고 작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각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1960년대 말까지 이 시기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그러니 남북 간에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남북한은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하나 둘씩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남북한이 합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무너져버린 산업을 되살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 조국 근대화를 먼저 이룩한 후에 통일을 논의하자는 선건설, 후통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요. 그런 화해 무드 속에서 남북 간에도 대화를 시작하려는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8월, 우리가 먼저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 결과 판문점에서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열리고 이듬해인 1972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이 합의한 문서인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죠.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에 합의했는데요. 비록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974년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신뢰 조성, 그리고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 총선거 실시 등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을 발표하는데요. 이로써 우리의 통일 정책이 선평화, 후통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죠.
대화와 대결을 거듭하던 1970년대를 넘어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정부는 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데요. 1982년에는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간의 대화와 정부의 최초 통일 방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죠. 그 후 1988년 정부는 77 선언을 발표해 남북이 서로를 대결 상대로 보지 않고 선의의 동반자로서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통일 방안은 1994년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보완되어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으로 계승되고 있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일 국가를 수립하기 이전에 화해 협력과 남북 연합 단계를 거치고 통일 헌법을 제정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그리고 하나의 체제와 하나의 정부로 이루어진 통일 국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1980년대 말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갈등했던 냉전 체제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독일이 통일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1991년은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해인데요. 먼저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서냉전의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해이기도 하고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한 해이기도 하지요. 이런 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은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남북이 핵무기를 갖지 않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며 다양한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남북한의 당국자가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죠. 한편 북한은 그동안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 운영과 1990년대 중반에 거듭된 자연재해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식량난은 점점 심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쌀과 비료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00년 6월에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요. 이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것에 합의하게 되지요. 그리고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추진 등에 합의한 14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형태의 회담과 교류 협력이 진행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서해에서는 NNL을 침범하여 우리 함정에 공격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3월에는 우리 측 함정인 천안함을 폭침시켜 4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1월에는 연평도를 포격하여 민간인을 포함하여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 등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촉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지금까지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취해온 다양한 노력들을 보셨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밑거름이 돼서 부디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29%가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따로 사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통일이 왜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전쟁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이산 가족들의 슬픔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분단 때문에 쓰이는 여러 비용들을 경제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될 테니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소위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문제, 또 통일이 된다면은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정치적인 자유를 또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것, 또 민주적인 가치에 대한 걸 실제로 체득하게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들이 사실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민족의 역량을 소모시켰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통일 문제 자체가 미래를 내다보는 큰 과제입니다만은 통일을 우리가 굳이 왜 하느냐 그랬을 때는 현재의 문제보다도 미래의 우리의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려움이 많아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된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단 국가로 지내다 이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은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에 의해 강제로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탈하는 주민들을 막기 위해 1961년에 세워진 거죠. 자유를 찾아 이 장벽을 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그러던 1989년 너무나 많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면서 결국 동독 정권은 무너졌고 1990년 자유선거를 통해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독일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Aber was vergessen wird, ist, dass der Nutzen, der Gewinn, die Erfolge viel größer waren als die Kosten. Das ist der größte Gewinn, den man sich vorstellen kann. Auf lange Zeit. Auch ökonomisch müssen wir daran denken, dass in Deutschland der Verteidigungshaushalt seit 20 Jahren kaum noch erhöht wurde. Das Leben ist sicherer geworden und wir haben Geld statt für Rüstung für die Infrastruktur ausgegeben. Wenn man nicht nur kurzfristig denkt, was kostet das in den nächsten 3 oder 5 oder 10 Jahren, sondern daran denkt, was bringt es uns allen, die heute, auch denjenigen, die heute dafür zahlen, 20 Jahre, 30 Jahre, 40 Jahre lang. Insofern war die deutsche Vereinigung selbst für diejenigen, die sie vor 20 Jahren gar nicht wollten, von großem Nutzen. Und Sie sehen das auch heute. 통일은 독일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격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통일로 인해 동독 사람들은 자유와 권리를 되찾게 되었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죠. 통일 비용과 동서독 사람들 간의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독일은 유럽의 중심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의 위치에 다시 서게 되었죠. 독일은 동독 주민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통일이 됐죠. 하지만 독일 역시도 통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것을 거울 삼아 평화적인 통일의 실현은 물론 통일 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이질감을 해소하면서 점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된 국가는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국가여야 할 텐데요. 또한 주변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도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통일된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생각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통일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갈 수 없는 곳은 거의 없게 됩니다. 백두산에 수학여행 가는 것은 물론 북한 곳곳을 자유롭게 가볼 수 있을 텐데요.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를 타고 중국이나 몽골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육로로 이동이 가능해질 겁니다. 또한 육로를 통한 무역이 가능해져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의 경제 협력도 훨씬 쉬워지고 한반도의 평화 정세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높은 기술력이 합해진다면 통일 한국의 경제력은 더욱 향상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심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향상되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겠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부강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결국 개개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될 텐데요. 지금보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생활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회와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북한의 국방비를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비용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대신한다거나 노인 복지 같은 곳에 쓸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더욱더 커지겠죠. 또한 축구나 탁구 등 체육 분야에서도 남북한이 힘을 합치면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북한 지역의 고구려나 고려의 유적지를 직접 가서 본다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더욱 커질 겁니다. 또한 북의 가족들을 두고 온 이산가족이나 탈북자들의 슬픔이 해소되는 건 물론일 테고요. 이렇게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말로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이렇게 통일 이후를 상상하다 보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아마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하고 묻는 질문도 사라질 테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향상돼서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텐데요.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미래 새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